자, 시작을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율조직이란 책입니다. 두 분이서 기왕 오셨으니까, 강사가 말을 재밌게 잘하려면은 청중이 반응을 잘해줘야 돼요. 네. 비록 몸은 두 명이지만 한 200명 와 있다 생각하고 일당 100으로 열렬하게 격하게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네. 네. 자, 이게 저는 이제 쪽 카메라를 쪽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율조직이란 책입니다. 이게 지금, 5번째 책이고, 제 목표가 1년에 한 권씩은 내자. 5년 전부터 쭉 쓰기 시작했어요. 5년 전부터 5권. 처음에 지속 성장을 위한 5가지 질문, 성장을 위한.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들은 무엇에 집중하는가. 세 번째가 조직문화 핀포인트. 네 번째가 작년에 컬처 엔진, 올해가 이제 자율조직. 근데 아직까지 힌트 친 건 하나도 없어요. 히트 쳤다 하면은 보통 한 1만 부는 찍어야 되는데, 한 4,000부 제일 많이 찍은 게, 한 번 찍으면 2,000부씩 나오거든요. 4,000부. 그래서,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시는, 굉장히 앞서가는 선배님이, 한 10권 찍으면, 10권 내면은 그 중에 한 권 정도는 히트 칠 거야. 10권까지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10권까지는 써봐. 그래서 저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10권까지 좀 써보려고. 근데 어쨌든 1권부터 이 5권까지, 우리 김주영 님이 읽었대. 읽었어요, 진짜? 이거? 김주영 님? 읽고 들어왔다고요? 예, 은혜 씨,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이 한 분씩 들어오니까는, 이게, 10권까지 쓰면은 그 중에 한 권 정도가 대박이 친대요. 하여튼 일관되게, 무쏘의 뿔처럼 뚝뚝뚝뚝. 한 권 정도는 뜨겠지. 제가 뜨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때는 나 못 만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안 있어, 이제 막. 전국 투어 다니고, 이제. 만나자고 누가 이렇게 사정을 해도 시간 없다고 그럴 거고, 그날이 올 때까지. 또 알아, 이게 뜨면은, 10권 중에 한 권 뜨면은, 아침마당 나와가지고 또 이게 또 썰을 풀 수도 있는 거고, 설민석이 초청받아서 나갔듯이, TV에 초청받아서 강적들 같은 데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책 안 샀죠? 사인을 받아놔야 돼. 그때를 위해서. 하여튼. 지금 분명히 책을 안 사고 몸만 딸라온 거야. 나 기억하고 그겠어, 이제. 나중에 내가 떠서 한번 좀 이렇게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딱 머릿속에 딱 기억해놨다가 저장 장치를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딱 떼올려가지고 그때 책도 안 사고 그냥 몸만 온 사람들. 이제 쌩까 하는 거지, 내가. 자. 그러면은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는 딱 40분 강의하고 20분 질의응답 받고 딱 1시간에 딱 끝낼 겁니다. 질질질질 오래 끄는 거는 별로, 원래 토킹북은 한 1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사회자가 돼가지고 저자분을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1시간, 한 90분 가요, 금방. 근데 혼자 떠드는 거는 1시간도 많이 떠드는 거거든. 그래서 1시간 안에 딱 끝낼 거니까 감안하시고. 일단 순서를, 신경수는 도대체 왜 이 책을 쓰게 됐을까? 동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구성 말씀드리고, 본문을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잘 보이시죠? 저기. 중간중간에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여기 두 분도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시죠? 네. 소리가 들려요, 저기 해가지고. 그러면 크게 하셔야지 여기 계신, 저기 보시는 분들이, 야, 강의장에 한 200명 와 있는 모양이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강의장 현장 강의로 직접 갈걸.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해줘야 한다니까. 이 책에 쓴 동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에 여기 보면은 서문에, 원래 책이라는 거는, 서문 읽으면 다 읽는 거예요. 이 작가가 도대체 쓴 계기가 뭘까. 서문에도 있지만은, 작년 5월달이었나? 5월달에 일본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이제 대학 동창은 아닌데, 일본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알게 된 친구예요.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처음에 이제 리크루트라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다가 그 친구가 옮겨간 데가 어디냐면은 고꼬 이치방이라는 카레 전문점이에요. 카레 전문점. 원래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코코 이치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발음하면은 코코가 아니라 고꼬. 예, 일본어 발음으로 하면은 고꼬. 고꼬가 뜻이 뭐냐면은 고꼬 여기. 고치라 여기 고꼬. 그 다음에 아소꼬 면 저기. 이렇게 이제 여기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이치방. 이치방은 뭐냐면은 최고. 그래서 이제 그 외에 그 일본 기린 맥주 중에 이치방 시보리라는 기린 맥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치방이 최고 맥주. 그래서 고꼬 여기가 최고야 라는 뜻인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파퓰러한 카레 전문점이에요. 카레 체인점. 원래 탄생은 저쪽 일본의 어느 지방에서 아이치현인가? 지방에서 1973년도에 시작한 카레 집인데 거기서 이제 어느 그 식당 요리 아저씨가 카레를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역에 쭉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 많이 이용을 하게 된 거죠. 그 카레집을. 점점 파퓰러해져가지고 도쿄에도 진출하게 되고 해가지고 지금 일본 전역에 한 체인점이 한 2, 3천 개 되나? 엄청 일반적인 식당이에요. 일반적인 식당인데 이 친구가 이제 리크루트라는 회사 나랑 같이 일을 하다가 한 10년 전에 거기 이직을 했어요. 고이치방에 이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업본부장을 하다가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작년 5월 달에 뜬금없이 전화가 가지고 인도로 간대요. 인도 5월 달에 이제 코로나 막 터지고. 그래서 인도로 가는데 굉장히 친한 친구거든요. 근데 내가 그랬죠. 왜 가 인도에? 그랬더만은 인도에다가 카레 가게를 차리러 간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게. 자, 그러면 그 이야기 들으면 무슨 생각나요? 인도에 일본 카레를 팔러 간다는 거야. 딱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야, 미쳤나? 이 코로나 와중에 어디를 가, 인도를 가. 아니, 지금 인도 심하죠. 그때는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을 때였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기만 해도 선진국이에요. 코로나라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퍼져도 잘 케어를 하고 있으니까.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후진국이잖아. 이 코로나 와중에 왜 인도를 가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든 생각. 아니, 얘가 미쳤나? 카레 오면은 카레 오면 인도 카레 먹으러, 우리가 인도의 카레를 먹으러 가. 그러면은 이해가 좀 돼. 아니, 근데 인도의 일본 카레를 팔러 간대. 근데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야, 인도에서 우동집이 성공했다고 쳐. 초밥집이든, 소바집이든, 우동집이. 인도 애들이 우동을 다 만들라고 성공했어. 도쿄에 와가지고 인도 우동을 판다 그러면은, 너 같으면은 먹으러 가겠냐. 똑같아요. 인도 애들이 우리나라의 비빔밥, 전주 비빔밥이라고 쳐요. 인도에서 굉장히 전주 비빔밥이 히트를 쳤어. 인도 애들이 만든. 인도 누델리 비빔밥이라 할게. 인도 누델리 비빔밥. 누델리 비빔밥이 히트를 쳤어. 누델리 비빔밥이 서울에 와. 가게를 차렸어. 그럼 먹으러 가겠냐라는 거지. 안 가. 이상하잖아. 너 같으면 먹으러 가겠냐라고. 야, 이게 참고로 그 친구가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이게 누델리 오픈한 커리하우스 고꼬 이치방. 예. 그래서 이게 행사도 하고 작년 사진이에요. 코로나 이렇게 막 안 퍼졌을 때 행사도 하고 막. 작년 5월 달에 가서 고생해가지고 8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대박 쳤어. 잘 돼. 인도 애들이 엄청 많이 간대. 근데 기본적으로 인도 카레하고 이 일본 카레하고는 약간 맛이 좀 틀려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 아니, 이 친구, 내가 그랬어요. 아니, 왜 인도에 가느냐, 카레를.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걸더라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든 청춘을 인도에서 일본 카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한번 모든 걸 바쳐보겠다고. 야, 너 회사에서 가라가는 거야? 본인이, 지원을 해가지고, 인도에, 점포를, 원래 이 고꼬이 지방이 미국하고 유럽에 있었거든요. 다른 동남아는 없었고. 동남아는 인도에 제일 먼저, 다른 나라 가는 것보다 카레 본고장인 인도를 제일 먼저 한번 들어가겠다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라는 게 이 친구 꿈이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 친구는 인도로 갔을까? 뭐가 가게 했을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런 코로나가 됐든, 아니면은, 중국이 됐든, 인도가 됐든,
회사에서 지금 하는 일 가지고 야, 이 회사 이 일을 그 나라 가서 해봐라 라고 가라 그러면은 가겠냐라는 거지. 절대 안 가죠. 이 회사 미쳤나? 근데 만약에 내가 마음이 끌어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내가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인간이란 동물은 회사가 하지 마라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지. 여러분 취미 있어요? 취미. 뭐 예를 들면 무슨 취미 가지고 있어요? 영화 보기. 영화 보는 거 진짜 보고 싶은 영화가 들어왔어. 예. 취미 무슨 취미 있어요? 저는 그냥 음악 듣기. 음악 듣기. 진짜 듣고 싶은 음악이 있어. 회사가 하지 말아도 할 걸 아마? 내 아는 후배가 캠핑을 진짜 좋아해요. 캠핑. 그 친구는 회사가, 그러니까 주말에 무슨 일 때문에 회사에 나와야 한다. 절대 안 가. 왜냐? 캠핑을 해야 돼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회사가 뭘 시켜가지고 뭘 하는 거는 웬만하면은 이제 거부하는 시대로 가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이. 내가 뭘 하고 싶냐? 끓는 청춘. 하고 싶은 거. 이 위주로 가는, 그 친구는 마찬가지. 회사가 인도를 가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번 어차피 동남아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차라리 인도에 제일 먼저 한번 깃발을 꽂겠다. 지가 본인이 손을 들고 지원을 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옛날에 그 일본에 회사 다닐 때 우리의 문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Follow Your Heart라는 슬로건이었어요. 미션이. 회사의 슬로건이 어디를 가나 Follow Your Heart.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회사의 사풍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점점점 출발을 해가지고 아 그래 인간은 모티베이션 얼만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도와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통제하는 게 아니다. 본인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려야겠다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쓰게 된 동기고요.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이 없으니 내용을 말해도 알 수가 있나. 6개의 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앞에 지금 여기 그 카메라에 계시는 분들 여기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세요. 원래 오프라인에 애정이 없는데 그냥 오신 거야. 인간의 이중성 6개의 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이중적인 동물이다. 항상 겉으로는 착한 일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호박씨 까는 게 인간인 거고 겉으로는 공명정대한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속으로는 일단은 내 입속이 먼저인 거고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저기 아프리카 그 다음에 미얀마 1000명 2000명 굶어 죽고 총살당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 하지만 내 몸에 있는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는 엄청 심각해. 그게 사람인 거예요. 인간의 이중성, 그 다음에 사람은 뭐로 움직이는가?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는, 마음의 작동법. 그 다음에 이제 보상. 우리가 알고 있는 보상. 얼마 줄게? 뭐 해라. 이걸 ifthen이라고 그러거든요. 얼마 줄 테니까 이거 해. 이래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는 어떻게 창출이 되는가? 그 다음에 5번째는 하여튼 조직이든 개인이든 선택과 집중해, 해야 한다. 6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한 대목인데 자율조직이 되고 뭔가 조직이 성장하려면은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오가야 돼요. 피드백이. 어느 조직이든 간에 지금은 위에서 시켜가지고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다. 내부에 있는 조직이 뭔가 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내부에 있는 조직이 힘에 의해서 조직이 성장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조직의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져요. 상향평준화. 근데 이 상향평준화는 어떨 때 가능하냐? 직원과 직원, 동료끼리의 상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상호 압박. 그러니까 위에서 너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윽박 지르는 시대는 그런 조직은 제일 하류 조직. 내 옆에 앉아있는 두 분이 동료예요? 같은 회사? 네. 같은 회사 동료가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지적을 해줘야 돼요. 네가 그렇게 되면 네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면은 같이 일하는 우리가 모두가 같이 우리 멤버들이 좀 피해를 보잖아. 네가 그렇게 맨날 그렇게 놀고 다니면은 성과가 결국 팀의 성과가 안 나올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거하고 위에 있는 여러분의 팀장이 아니면 이사가 야 김군 너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러면은 팀 멤버들이 엄청 손해를 보는 거야. 하늘과 땅 차이요 지금은. 위에서 그렇게 지적하는 거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우리 팀장님은 맨날 지 멋대로 자유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래? 일단은 반발하고 봐. 반발하고. 희한해요. 갈수록. 옆에 있는 내 동료가 그랬을 때는 내가 좀 마음을 바꿔 먹어야겠네? 라는 생각이 요만큼은 들어. 요만큼은.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뜨문뜨문 보는 거야.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그 순간의 상황 포착으로 여러분을 다 판단을 해버리는 거지.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상황 포착하면은 칭찬을 받겠지만은 혹여나 약 한 시간 중에 50분 엄청 열심히 하다가 10분 겨우 못 점에 이제 쉬려고 뭐 인터넷 한다든지 쇼핑 한다든지 홈쇼핑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구매한다든지 캠핑 알아본다든지 이럴 때 딱 걸렸어. 그러면은 이제 진짜 불성실한 사람은 낙인이 찍혀버린 거야. 이게 낙인 효과잖아, 낙인 효과. 그 장면 하나 가지고 뭐라 하는 거야. 그러면 납득이 가겠어? 납득이 안 가지. 그래서 윗사람은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항상 나와 같이 해, 생활을. 이 사람이 보는 시각은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동료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동료 피드백은 자연스러운 힘이에요. 자연스러운 힘. 그냥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래서 이 책에도 있지만은 넷플릭스, 그 다음에 제가 있었던 리크루트 엄청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런 동료 피드백이. 거부감 없이. 근데 피드백이 밑에서 위 하는 거는 거부감 있어가지고 요새는 안 하죠. 밑에 있는 팀장님한테 팀장님 그딴 식으로 행동하면 돼요? 라고 말하는 액세스도 없지만은 그런 말 듣고 기분 안 나쁠 팀장은 천하에 없거든. 그래서 얼만큼 조직이 편하고 자유롭게 이런 피드백 상하 옆에는 뭐 비교적 자유로우니까 위아래에 얼만큼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자유로운 피드백이 이루어지느냐가 결국은 상향 평준화의 관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제가 있었던 리크루트도 그렇고 이 넷플릭스도 그렇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그게 그 사람들의 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다뤄봤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받은 질문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현장의 이야기만 가지고는 논리력이 납득력이 약하니까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된 연구 논문 그 다음에 이제 요점 정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하나만 제가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 저자 강연에 알림장 낼 때에는 뭐 인국공 사태, 그 다음에 타이어뱅크 사례, 그 다음에 SBS 사례, 그 다음에 동아제약 사례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다 이야기하려니까는 한 3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만 가져와봤어요. 하나만. 이거는 1-4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압박하면 꼼수를 생각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챕터마다 질문이 돼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저는 커뮤니티 활동을 되게 많이 하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도 막 이제 같이 커뮤니티도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메일로 저한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죠. 질문입니다.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팀원에서 팀장이 됐어요. 근데 위에서 팀원들이 너무 널널하다 시간이 좀 압박을 가해가지고 목표를 세게 한 다음에 좀 뭐라 붙였으면 좋겠다라고 팀장이 나한테 오더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팀원으로 있을 때 생각을 해보니 위에서 푸시가 하면은 영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것 같던데 반발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기가 팀장이 돼가지고 과연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돼서 상의를 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게 목표관리 제도 하시나요? 실적국가? 보통 이렇게 돼 있죠. 목표를 쓰고 그 다음에 수행 결과를 이제 6개월이나 1년 후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목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쓰고 왜냐면은 수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는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이게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일, 두 번째 비중,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제일 비중이 약한 업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얼마나 그 일의 난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인지,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달성도 평가가 있죠. 본인 평가를 쓰고, 그 다음에 상사 평가를 쓰고, 이게 일반적인 목표관리 시트, 즉 MBO 시트의 표준안입니다.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를 쓸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거인 거죠, 이거. 앞에 있는 해야 될 일을 쓸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5가지 5대 기준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스마트 원칙이라 합니다. 스마트 원칙. 스페시피. 구체적인 수치, 가급적이면. 두 번째,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 세 번째, achievable. 우리가 이거를 목표를 줄 때 항상 까치발이라 그래요. 내가 까치발을 들어가지고 딸 수 있을 목표야. 이거를 띄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힘들어. 이런 거는 어치버블이 아니죠. 딸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실적인 거, 리얼리스틱. 목표는 현실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목표는 목표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 타임 베이스. 항상 시간 베이스로. 3개월 후에 어떤 상태, 6개월 후에 어떤 상태. 항상. 이게 소위 말해서 목표 설정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거를 스마트 원칙이라 합니다. 스마트 원칙. 그런데 만약에 목표로 인해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딸 수 있는 목표여야 되는데 이렇게도 딸 수 없는 목표야. 나는 내가 엄청 노력을 해도 한 달에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우리가 빨리 비교할 수 있는 게 영업직이니까 내가 고객을 아무리 세그멘테이션하고 아무리 어프로치 노력을 해도 한 달에 내가 벌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매출액은 꼴랑 기껏 해봐야 한 1억이라고 쳐요. 근데 조직은 나한테 2억을 하래. 1억 5천을 하래. 그럼 내가 아무리 1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진짜 죽을 똥 쌀똥 해가지고 하면은 1억 2천까지는 하겠어. 근데 나보고 1억 5천을 하래. 그럼 어디에 위화되느냐? 어치버블. 어테인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거를 훨씬 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두 가지 현상 중에 나타나요. 하나 나타나요. 첫 번째, 아예 포기하든지. 두 번째, 뭔가 하여튼 편법을 쓰려고 생각하든지. 정상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자포자기가 되면은 정상적인 사고의 메커니즘 회로가 작동이 안 돼요. 예. 뭔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갑자기 현금이 내가 엄청 막 들어와. 이걸 빨리 내 돈으로 해야겠어. 그러면은 평상시에 유지했던 평정심이란 게 있잖아요. 평정심이 사라져버려요. 평정심이. 예. 갑자기 유혹을 느낀다든지, 갑자기 압박을 받는다든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목표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 책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제가 그 경희대 글로벌 캠퍼스 수원에 거기서 한 5년 동안 이제 겸임 교수를 했어요. 경영대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경영 전략, 사업 전략 수립에 대해서 일주일에 3시간 가서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글로벌 캠퍼스, 수원 글로벌 캠퍼스에 뭐가 있냐면은 체대가 있어요. 체대, 미대, 음대. 한 번은 체대 다니는 이따만한 체격 좋은 친구가 수업을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는 여기 우리 과도 아닌데 왜 여기 명부에도 없는데 왜 있어? 아, 교수님, 체대 다니는데 제 꿈은 학교 졸업하면은 사업하는 게 꿈입니다. 근데 여기 친구가 들어봤는데 교수님 수업이 나중에 사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학점하고는 상관없이 들어왔어요. 야, 너 훌륭하다. 너 앉아. 오케이. 제일 앞에 앉았죠. 아, 이런 학생은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학생이에요. 애정을 주고. 근데 이제 그러다 졸업했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 한 3, 4년 정도. 제가 사무실이 원래 저쪽 삼성역 포스코 사거리에 있었는데, 옛날 일본 회사 이제 제가 사장을 할 때, 거기에, 헬스클럽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 오픈을 했어. 같이 이제 아침마다 이제 운동을 하려고. 근데 걔가 거기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걔가 차린 거야. 그러니까 사장으로. 나를 보고 얼른 알아보더라고. 그리고 나서 거기 헬스장을 한 3년을 다녔나? 그랬을 거예요. 3년을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는 이 분위기가 이상해. 헬스장이 점점 이렇게 뭐라 하지? 좀 쇠락의 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우리 같은 조직 전문가들은 어디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딱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 그 사무실에 흐르는 공기 맛. 공기도 맛이 있나 근데? 박진영이가 그랬잖아. 소리 반 공기 반. 공기도 맛이 있어요. 딱 회사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디 회사에서 오신 건 모르지만은 여러분 회사에 초대를 받았단 내가 딱 가면 딱 두 가지를 봐. 첫 번째, 문을 열고 싹 들어가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공기의 맛. 두 번째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동자. 진짜 회사가 마탱이 가는 회사들은 공기 맛이 쾌쾌하고 일하는 사람들 눈동자에 초점이 안 보여요. 초점이. 예. 그냥 잡담이나 하고 멍하니 있고.
그런데 진짜 이렇게 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회사 가잖아요. 공기가 상쾌해. 상쾌한 공기하고 칙칙한 공기하고 맛은 틀리잖아. 상쾌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틀려요. 눈빛이. 근데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엄청 상쾌하고 눈빛이 반짝반짝했던 거기 일하는 그 FC라 그러나? 그 상담하는, 그 다음에 트레이너, PT들. 꽤 그래도 컸어요. 한 10명도 됐으니까. 그냥 있는 집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 4년 지나면 또 언젠가부터 이렇게 공기 맛이 쾌쾌해지면서, 쾌쾌한 말이 뭐겠어요. 잘 되면은 항상 일상적으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그럴 텐데, 일단은 쇠락의 길을 갖게 되면은 일단은 정리정돈이 느슨해지고 청소가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썩은 냄새가 조금씩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틀리지. 행동이. 뭐가 틀리느냐? 애들이 그 고객 상담하는 PT 와가지고 고객님 보니까 한 달 정도, 한 달 후면은 재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연장, 이렇게 1년 단위로 끊잖아요. 재연장 하셔야 되는데 미리 한 달 미리 좀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이 회원 다니면서 왜요? 저희가 지금 이게 매출을 좀 올려야 되는데 이번 달, 그러니까 걔네들 말로는 이번 달 마감을 쳐야 되는데 마감을 쳐야 되는데 살짝 액수가 좀 부족해서요.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중에 몇 명이 이제 오케이 그래요. 뭐 어차피 한 달 후면은 재연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 사람이 PT가 FC가 직원이 부탁을 하는 거잖아. 부탁을 하는데 상대방 고객이 뭘 들어줬어. 그럼 본인도 뭐를 해줘야 되잖아. 고객이 그렇지, 회원이 당연히 한 달 그럼 미리 끊어주면 저한테 무슨 혜택이 있어요? 물어보지. 뭐라 그래? 그러면은 1년이잖아 보통. 1년 플러스 1개월을 더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1년 플러스 1개월을. 그 정도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나서 한 며칠이 지났어. 또 이제 그 고객 상담하는 때가 와. PT, 트레이너가 와가지고, 고객님, 이 2달이 남으셨던데, 지금 미리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옆에 운동하고 있는데. 2달 남았는데, 아직 2달 시간 남았는데요. 고객님, 미리 끊어주시면은 제가 플러스 2개월에 10% 할인을 해드릴게요. 그런 거야. 솔깃하더라고, 나도. 그럼 나도 지금 재가입 얼른 할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요? 그러면 감사하죠? 하고 재가입을 하더라고, 옆에 앉는 분이.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또 얘가 와. 이번에 어떻게 제안하는지 알아? 고객님, 3개월 남으셨는데, 지금 재가입해 주시면은, 제가 3개월 플러스 20% DC를 해드리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얼른 생각하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아니, 이 사람들은 어차피 한 달 후, 2달 후, 석 달 후 되면은 자연스럽게 재가입할 사람들이에요. 그 헬스클럽 다니는 사람들 내버려도 다 웬만하면 99%가 다 재가입을 해. 근데 미려가지고 한 달 더 준다, 2달 더 준다, 석 달 더 준다, 심지어는 10% 할인해준다, 20% 할인해준다. 지금 당장은 매출이 올라가겠지. 지금 당장은. 이 사람도 재가입하고, 이 사람 한번 회비가 80만 원인가 100만 원, 지금 한 명 가입했어. 100만 원 얼른 매출 크레딧이 쌓이겠지. 또 누가 또 100만 원 써, 200만 원 되겠지. 또 100만 원 쌓이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땡긴다고 해야 땡겨 모았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가입할 타이밍인 한 달 후, 2달 후, 석 달 후는 어떻게 돼? 재가입할 사람이 없는 거야. 뭐예요? 쉽게 말해서 내 오른쪽에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호주머니로 옮겼을 뿐인데 매출 올랐다가 좋아하는 꼴이 되는 거지. 근데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하고 똑같은 거야. 조지 스펜서의 소설하고. 점점 내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거지. 없는 거야. 근데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장한테 만났지. 제자니까. 야, 내가 보니까는 PT 트레이너도 그렇고, 그 상담하는 FC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고객들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 갑자기 왜 그래? 그랬더만은 얘가 화를 내면서, 아니, 이것들이 지금, 지금 망하자는 거야, 뭐야? 하면서. 내가 물어봤지. 너가 어떻게 지시를 내렸어? 얘가 그러는 거야. 교수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교수님 아시다시피 저 맞은편에 새로 헬스클럽 하나 생겼잖아요. 다 고객들이, 신규 고객이 저쪽으로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도 고객을 좀 늘리자. 그래서, 지금 회원이 이만큼인데, 한 1.5배는 늘리자, 회원을.
그런 취지로 제가 막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모아놓고, 전체 모아놓고 이제 막 뭐라 했다는 거야. 그리고 개인별로, 예를 들면은 목표 매출이라는 게 필수도 있어, 목표 매출이기. 그 다음에 그 고객 상담한 FC도 있는 거고. 얘네들한테 개인별로 쭉 보고, 너 개인 매출액이 1,000만 원. 너 그러면 이번 달에는 무조건 1,500 만들어. 너 500만 원, 너 무조건 1,000만 원 만들어. 너 그 다음에 2,000만 원. 개인 매출이 2,000만 원, 너 무조건 2,000만 원 만들어. 그래서 10명을 일일이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쭉쭉 올라오길래 자기는 엄청 기분이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존 회원님들 끌어온 거지. 응?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헬스클럽이. 그리고 나서 애가 아차 해가지고 애들 모아가지고, 야, 내가 말한 취지는 기존 회원들 거 미리 땡기란 말이 아니라 신규 회원을 늘리라는 거였는데 니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 바보 같은 애들아. 내가 또 뭐라 했겠지? 걔 불같은 성격에. 근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이미. 거의 이제 회원들을 끌어모을 건 다 끌어모아가지고 새로 재등록할 회원이 없는 거지. 그러면 신규 회원도 없어. 재등록할 회원도 없어. 사람은 100명 바글바글 거리는데 사람은 많어. 근데 이미 다 1년, 2년 다 끊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은 많은데 회비 등록이 돈은 안 들어와. 세금도 내야 되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그 다음에 월세. 결국 못 버티고 망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왜 이런 현상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 회원이 됐든 기존 회원이 됐든 어쨌든 나한테 내가 푸시 받은 내가 어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회사 사장이 원하는 돈만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시작된 거죠. 여기서. 자, 작년 10월 23일 날 타이어뱅크 상무점에서 해계망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세요? 네. 타이어뱅크 상무점에서 고객이 타이어를 갈라고 왔어요. 왔는데 딱 이제 밥 먹고 온 사이에 타이어뱅크의 직원이 점주인데 점주가 고객님 타이어에 휠이 휘어졌는데 휠이 이렇게 휘어졌는데 타이어를 갈 게 아니라 휠 전체를 갈아야 될 것 같은데요. 휠이 비싸더라고 보니까 엄청 비싸대요. 휠이 타이어보다 더 비싸 휠이.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이 차 가지고 산악지대에 간 적도 없고 교통사고 난 적도 없는데 이 짱짱한 이게 쇳덩어리잖아. 쇳덩어리가 어떻게 휠 수가 있지? 그래서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뭐 그런갑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 이 타이어뱅크에서 이제 추천을 하지. 휠을 갈으셔야 돼요. 통으로 갈았지 휠을. 타이어도 갈고 휠도 갈고 생각지도 않은 돈이 한 200만 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객이 이제 이상하네. 이제 친구한테 상담을 한 거지. 야, 휠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갔을까? 그 친구가 야, 그거 너 블랙박스 찍어놓은 거 있지 않아? 그거 한번 돌려봐. 그 타이어 파는 애들이 이상한 짓도 한대. 그래서 블랙박스 돌려봤다? 그때만 블랙박스 찍힌 거야. 여기로 지금 이 몽키 스페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휘는 장면이. 네. 어떻게 했어요? 이제 딱 블랙박스 찍힌 거는 말 않고 가가지고 당신이 내 휠 망가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이 죽어도 아니라 그러지. 경찰을 대동해가지고 블랙박스 영상을 딱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사정을 했대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타이어뱅크란 회사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도매금으로. 그래서 네이버에 보면은 타이어뱅크 불매운동 막 번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끝났어요. 예, 그거는 타이어뱅크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데 엄청 나는 거기 그 안에 그 누구야? 기획실이 됐든 아니면은 홍보팀이 됐든 거기 있는 직원들 진짜 칭찬해주고 전형적으로 한 방에 훅 가는 사건인데 진짜 대처를 잘했어요. 이거는 타이어뱅크가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끝난 거지. 안 그랬으면 타이어뱅크 완전 아작이 났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가서 경찰서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그 매출 압박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거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체인점은 이렇게 있잖아요. 체인점은 전국에 한 100개 점포가 있다고 쳐요. 100개 점포가 있으면은 순서를 1등부터 100등까지 쫙 매겨요. 체인하는 비즈니스는 쫙 매긴 다음에 상위 10% 20% 정도 들어가는 체인점은 이 그러니까 마진을 좋게 줘요.
예를 들면 10만 원을 팔았어. 그러면 너네한테 인센티브를 5만 원 줄게, 50% 줄게. 같은 10만 원짜리라도 A급에 들어가면은 저기 밑에 있는 이 하위 10%에 들어가잖아요. 10만 원을 팔았어. 너네는 맨날 매출도 안 나오고 별로 도움이 안 돼. 10만 원 팔았어. 너네는 저기 마진 10%만 가져가. 얘네들은 5만 원 주는 50% 주는데 얘네들은 10%밖에 안 줘. 마진 정책이 틀려요. 이 순서에 따라서 매출 순위에 따라서.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있어. 얘네들은 사은품을 엄청 많이 줘.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체인점 가가지고 사은품 가져가세요 고객님. 그 점퍼는 우수 점퍼인 거예요. 우수 점퍼. 예. 그래서 본사 마케팅 지원비가 많이 나와. 그런데 점퍼가 순위가 쭉 해서 꼴랑지에 있다. 그러면 본사에서 지원을 별로 못 받아. 그래서 사은품도 별로 없어. 이런 데는 재정적 기반도 취약해. 이걸 맨날 회의 가면은 저기 뭐 이렇게 압박받 저기 비난받고 맨날 제일 하위 점포라고 하위 점포였대요. 항상 하위 점포라고 맨날 하니까는 매출 좀 맞추세요. 좀 웬만하면 중간이라도 하세요. 어떻게? 이것도 자기가 본인이 신규 고객을 창출을 해야죠. 근데 본사에서 그냥 매출 좀 올리세요라고 하니까는 흰 고양이든 고용 고양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흑묘 백묘 뭐 택동에 지만 잘 잡으면 되지. 아니 신규 고객이든 기존 고객이든 뭔 상관이야? 매출만 올리면 되지. 해서 나온 행위가 기존 고객이 가지고 온 차에 타이어 휠을 안에 이 바퀴 휠을 휘는 거 아니에요. 휠을. 뭐 때문에? 프레셔 때문에 푸시 위에서. 여러분도 그 조직에서 지금 뭐 이렇게 목표로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거에 1.5배 더 해. 라고 하면 딱 두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첫 번째. 아니, 뭐 이런 못 같은 회사가 다 있나? 그러니까 난 못해. 아, 난 배째라 그래. 배째. 그러면서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아, 이거 어쨌든 맞추기는 맞춰야 될 거고 어떻게 맞추지? 친구한테 가는 거지. 야, 친구야, 나 좀 도와주라. 그냥 이번에 네 가입하고 다음 달에 탈퇴해. 다 그렇지. 저기 카드 파는 사람들. 그냥 일단 내가 이번 달 죽겠으니까 일단 가입해. 써. 그리고 다음 달에 탈퇴해.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래가지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 오히려 그 카드 발급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하나 만드는데 2, 3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0원 정도. 회사에서는 10,000원 이거 돈만 저기 들어가는 투자비만 날아가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현장 사례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으로 가게 되면은 책에 이렇게 저널에 들어가 있는 페이퍼를 제가 넣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의 조직심리 박사를 듣게 되면서 진짜 내가 그 박사장 하기 잘했다. 미국에 있는 학교. 다른 거는 힘들어 죽겠는데 딱 좋은 건 뭐냐면은 볼 수 있는 논문을 원없이 보는 거야. 진짜 좋은 논문을. 세계적인 이 학술지에 올라와 있는 논문을 공짜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이런 테마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는 논문을 가져와 가지고 책에 집어넣은 거죠. 앞으로 이런 작업은 계속 할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분이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애리조나 대학의 리사 어르네스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게재한 논문을 보면은 어떤 실험이 있느냐. 실험 대상을 모으고 무작위로 5개의 소그룹을 나눴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모으고 소그룹을 나눴겠죠. A, B, C, D, E. 그래서 A그룹에게는 높은 목표를 주고 처음부터 이제 과제를 풀게 한 거죠. 이렇게 이제 팀을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네 팀 이 과제 수행해. 이제 과제 내용은 이거예요. 총 5개 라운드의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최소 문제를 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제 풀어. 뭐 이렇게 여기 이제 순발력 측정하는 문제, 판단력 측정하는 문제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그 팀워크 평가하는 문제지가 따로 있고 문제은행처럼 판단력 평가하는 문제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순발력 평가하는 문제은행이 있고 그런 문제들을 팀 과제로 주면서 풀어봐라고 이제 시킨 거죠. 요 A팀은 높은 목표잖아요. 굉장히 많은 목표를 한꺼번에 준 거죠. 이거 한꺼번에 푸세요. 풀어야 돼요. 자, B팀은 낮은 목표잖아요. 일단은 요거는 한 3개만 제일 최소 단위로 요거 먼저 풀어보세요. 조금 주는 거겠죠. 조금. 최소 단위.
그 다음에 C 목표는 뭐냐면은 낮은 목표에서 점점 올라가는 인크리징 목표. 그러니까 C 과제가 뭐냐? 처음에 목표 3개만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5개 주고,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6개 주고, 그러면 라운드를 5개 라운드를,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날짜가 바뀌면서 인크리징은 점점 허들을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디크리징은 처음에 센 목표를 줬다가 점점 허들을 낮추는 거고, 마지막 이 그룹은 그냥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도만큼 해보세요. 스스로 결정하세요. 이거를 DYB라고 합니다.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세요. 본인 자율에 맡기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결과를 내봤어요. 5주 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주고, 그 다음 주에 불러가지고 주고, 그 다음 주에 불러가지고 주고. 그래서 5라운드를 했다는 거예요. 5라운드를 했더니만은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왼쪽에 있는 좌표는 뭐냐면은 디플리션이요. 디플리션.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정신적 고갈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피로도입니다. 피로도. 피로도를 봤더니만은 피로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그룹들. 5주 동안에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그룹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나, 2개 보이고 3개 보이고.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피로도 측정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나중에 5라운드, 5주 후에 쭉 보니까는 피로도가 급격히 나눠지는 거죠. 제일 피로도 센 게 뭐예요? 요거. 하이잖아. 하이가 뭐였죠? 처음 목표를 엄청 높게 준 그룹들. 피로도 엄청 많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DYB.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세요. 근데 얘도 웃겨. 왜냐?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결정하는 건데 왜 피로도가 이렇게 쌓이는? 예? 피로도가. 이거 뒷장하고 연계됩니다만은 이거는 본인들 스스로가 악착같이 뭔가를 해보려는 자발적 피로도예요. 자발적 피로도. 여기 위에 있는 하이는 뭐냐면은 타의적 피로도인 거고. 푸시 받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크리징은, 점점 목표가 낮은 거는 피로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근데 인크리징은 갈수록 피로도가 올라가죠. 목표가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피로도는 뭐냐? 하이하고 인크리징하고 DYB가 3개가 제일 높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는 괜찮은 거니까. 갈수록 피로도가 올라가는 거. 3개. 자, 두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뭐냐? A는 가장 중요한데 unethical behavior예요. 뭐요? 우리말로 하면은 비윤리적 행위. 즉 꼼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거를 치팅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네이버 뒤져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원래 시험 그 다음에 그룹 과제니까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몰래 이제 아니면 그 과제를 집에 가가지고 뭘 해온다든지. 유치원 애들 데리고 실험하면은, 그리고 되게 많이 나와요. 자기가 본인이 막 이렇게, 유치원 교사가 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해야 될 문제를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게 이제 unethical behavior인 거죠. 비윤리적 행위. 비윤리적 행위는, 봐봐요.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뭐가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는데. 요게 여기 올라가죠. 여기. 3개. 비윤리적 행위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하이. 네. 자. 이게 이제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피로도도 그렇고 비윤리적 행위도 그렇고 다 좋아요. 다 좋지만은 과제를 맡은 이상 프로젝트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결과, 성과. 어쨌든 간에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성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성과가 받쳐준 다음에 나머지를 따져야지. 결과를 봤을 때 가장 결과가 좋은 집단들, 그룹은 딱 보면은 2개만 찝을게요. 5를 넘기는 5.63과 5.48과 5.74. 3개가 뭐예요? 하이 그룹, 목표가 굉장히 높았던 그룹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크리징한 그룹, 목표가. 그 다음에 DYB. DYB가 근데 제일 높아. 결과는. 제일 좋아. 하이보다 더 좋잖아. 5.63보다 5.74니까. DYB가 뭐예요? 본인들한테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세요. 본인들 스스로 아이디어 내가지고 우리 한번 최대한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구체적인 디렉션 안 받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집단, 뭘 어떻게 할, 얼마만큼 할래 라고 자율적으로 결정한 집단에서 결과는 제일 좋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 좋은 데가 목표를 세게 받은대. 그 다음에 갈수록 목표를 많이 받은대. 요 3개예요. 요 3개인데, 자, 피로도가 제일 높은 게 만만치 않게 하이는 높잖아, 피로도가. 하이가 높죠.
그 다음에 DYB는 피로도가 중간 정도 돼. 중간 정도. 피로도가 제일 높은 게 하이. 제일 중요한 게 이 에티컬 비헤비어, 비윤리적 행위, 꼼수. 꼼수도 이 하이가 제일 많이 나와. 제일 많이. DYB는 결과도 제일 좋으면서 unethical behavior, 꼼수는 제일 낮아. 밑에서 두 번째로 낮구나. 꼼수가 제일 낮은 게 R 목표 자체가 제일 약한데. 결과적으로 뭐냐, 이거는 목표를 세게 주면은 결과도 좋게 나와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은 만큼 하면 하니까. 근데 이 목표 달성, 세게 받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엄청난 피로도와 함께 플러스 꼼수가 결합돼가지고 탄생한 결과라는 것이. 비윤리적 행위가 결합된 결과라는. 순수하게 이 비윤리적 행위 없이 순수하게 리걸 포인트로 진짜 정당하게 자연스럽게 높은 목표를 나오는 데는 어디냐? 요 DY. 그리고 두 번째가 인크리스. 쭉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 자, 마지막 사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일본에 가면은 하코네駅伝이라고 있어요. 하코네 마라톤. 매년 1월 1일 신정 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한 3,400개 되는 대학들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개주에 이어달리기 게임, 이어달리기. 근데 이거를 엄청 일본에서는 파퓰러예요. 왜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한 100년 역사 가진 거거든. 근데 진짜 파퓰러해. 일단 이런 모양입니다 라고 맛만 보여드릴게요. 보면 혹시만 사람들이 인산이래를 이런 거예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있는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 네. 이거를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정도로 엄청 대중 인기 있는 1월 1일 날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100년 역사에서 항상 꼴찌했던 팀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오야마 갖고 있는 대학이라고 청산학원. 이 청산학원이 우리나라의 롯데그룹의 신동주, 신동빈 두 회장님 두 형제가 다닌 학교가 청산학원이에요. 청산학원.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인데 항상 꼴찌하던 애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더니만은 최근 4, 5년 동안, 5년 동안에 계속 1등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유가 뭐냐. 방송국에서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비결이 뭐냐. 아니, 맨날 꼴등하던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계속 4, 5년, 5년 1등을 하느냐. 1등 할 수가 없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참가하고 이렇게 많은 인기 있는 스포츠라서 모든 대학들이 사활을 걸거든. 사활을. 여기에 여기 사활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였던 그 청중들 있잖아. 1월 1일 날 NHK에서 하루 종일 이것만 방송을 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각 학교 이름이에요. 대학교가 그 대학이 하루 종일 홍보되는 거야. 우리말로 하면 KBS로 해가지고 하루 종일 1월 1일 날. 일본은 구정 안 세잖아요. 신정만 세. 그러니까 설날 때 하루 종일 학교 홍보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1등 하잖아? 그러면 얘 1등은 학교만 하진 특별 스페셜로 해가지고 집중 취재가 되는 거야. 자. 여기에 이분이 하라 스스무 감독입니다. 감독인데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이분이 성공 애들한테 중요한 거는 학생들한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그 천리길도 일보부터 시작한다는 말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작은 성취감입니다. 작은 성취감. 기자들이 가가지고 특별히 취재를 하니까 비결이 뭐예요? 딱 하니 작은 성취감을 안겨줘야 됩니다. 처음에 너무 세게 주면은 애가 그걸 못했을 때 일단은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다시 이걸 회복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고 포기하게 되나. 근데 딱 하니 작은 아주 그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거를 주면서 조금 올려가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준 실험이에요. 이 사람이 그 기자를 앞에 두고 한 실험 뭐냐면은 1, 2, 3, 4, 5, 6 이제 신입부원이 있었어. 마라톤에 들어오는 신입부원이 1, 2, 3, 3명한테는 이게 1차 기록이 나왔어요. 하프 마라톤에 42분, 39분, 41분, 40 하프 마라톤 1차 기록이 나왔어. 2차 기록 때에는 이 기록 나온 거에 이대로 안 알려주고 이게 실제 기록이에요. 실제 기록. 근데 이 기록을 실제 기록을 안 알려주고 1, 2, 3번 선수한테는 2, 3분씩 좀 단축돼서 알려준 거야. 2, 3분씩. 그리고 4, 5, 6번 선수한테는 그냥 그대로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며칠 그 다음날 딱 측정을 하니까는 2, 3분 좋은 기록으로 알려준 애들은 조작된 기록 그대로 2, 3분이 단축돼서 나오는 거야. 단축돼서. 그냥 그대로 알려준 애들은 비슷하게 나와. 원래 자기 기록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원래 조금 이렇게 해서 본인이 성취감이 생기면은 그게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합니다. 결론은 뭐냐? 작은 성취감에서 시작하게끔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자, 정리하겠습니다. 챕터의 항상 구성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마지막은 요약정리입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받은 질문, 두 번째는 제가 겪은 경험한 사례, 세 번째는 이러한 국제 저널에 올라와 있는 페이퍼, 마지막은 요약정입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건 DYB예요. 목표 설정에서. Do your best. 본인 스스로 나 이 정도 할게요. 예.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이 낮아 목표가. 그러면은 같이 토론해서 같이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목표를 조금 이렇게 상향 조정하게끔 유도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너 이만큼 해 라고 하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모티베이션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Do your best. 본인 스스로 목표 설정하고 하는 게. 그래서 인크리징 작은 목표에서 큰 목표로 옮겨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큰 목표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부터 너무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작은 성취감. 이렇게 조직 세팅을 목표 설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하는 게 좋습니다. 봐봐요. 이거 챕터 하나 하는데 벌써 1시간 다 가잖아. 근데 이걸 생각을 해봐. 이거 24장으로 돼 있거든, 스토리가. 그러면 나는 몇 시간이 필요해? 24시간 동안 떠들어요. 24시간 동안. 근데 떠들 수는 있어. 여러분들이 날새기로 앉아 있을 수 있냐 이야기지. 나는 내 머릿속에 24개의 스토리 다 들어있어요. 다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도 집에 가야 되고 지금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도 빨리 밥을 먹어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강의가 내용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 준비는 많이 했어요. 제가 ACE 세대 간 행동과 차이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X세대, Y세대, 그 다음 MZ세대 이것도 다 준비를 했지만은 이거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그죠?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드리면서 같이 질의응답을 좀 하고 싶어요. 질의응답을. 여러분이 아니라 여기 놀랬어. 자, 저기 계신 분들이 질문을 하실 동안 저게 치고 나서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러더라고, 밴드가. 여러분들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자, 우리 밴드로 질문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네. 목표를 설정할 때 결국에 저 말씀대로 하자면은 작은 성취감부터 맛보려면 성과 측정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성과 측정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성과 측정이 이 사람은 목표가 60인데 60이 아니라 55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성취감을 맛보게 한다 한들 결과적으로 회사는 성과를 중심으로 하니까 그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저희가 잡아나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인사팀이에요? 네. 이야기가 좀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 친구나든지 팀한테 얼만큼 줘야 되느냐가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정해져 있겠죠. 그거를 주고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전에 가장 좋은 거는 DYB라고 그랬어요. Do your best. 본인 스스로 설정하는 거. 근데 그렇게 가려면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인크리징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크리징으로 가려면은 원래 내가 조직에서 부여받은 게 이 정도인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너는 시작을 하자. 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라는 게 이게 뭐냐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근데 이게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팀으로 이야기할까요? 개인으로 이야기할까요?
팀으로. 팀.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심플하지, 팀이면은. 왜냐면 조직 전체적으로 회사가 올해 해야 될 목표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각 팀별로, 본부별로, 너네 여기 본부는, 예를 들면 영업본부다 치면은 영업본부가 100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영업본부다 치면 100 안에서 팀별로 얼마 쪼개져 있잖아. 어? 목표라는 거는 캐스케이딩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내려가야죠, 요렇게.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이야. 그러면 요렇게 해서 100으로 했을 때 A본부는 50, B본부는 30, C본부는 20. 그 다음에 A본부 50 안에서도 A팀은 1팀은 뭐 10, 2팀은 30, 그 다음에 C팀은 20. 그 50이 채워져야 되지, 이렇게. 팀 합쳐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심플하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운 거는 개인이에요, 개인. 목표 설정할 때. 왜 개인이 어렵냐? 이게 그 전에 뭐가 이루어졌냐면은 저 사람의 급여와 직급이 예를 들면 그 개인한테 목표를 1억을 주려고 그래. 그러면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과연 1억이라는 수치가 합리적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모든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1억이라는 수치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 시작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 팀장이 A, B, C, D, E라는 5명의 멤버가 있다고 쳐요. 예? 그러면은 가장 잘 아는 게 팀장이에요, 팀장. 팀장이 얼만큼 목표를 할당해야 되는지를 팀장이 일단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팀장이 똑똑해야 돼. 근데 모든 그 회사에서 이 팀 멤버들이 자기가 설정된 목표에 불만을 갖는 이유가 뭐냐? 팀장이 대충하기 때문이에요. 팀장이. 정확한 근거 없이 그냥 감으로, 야, 넌 잘할 것 같아. 너는 이번에 3억 해. 넌 이 정도 할 것 같아. 너 이번에 2억 해. 너 한 1.5억 해. 뭐 기준이 없이 본인 잣대야, 본인 잣대. 그래서 밑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인정을.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치면은 과장이기 때문에 얼마, 부장이기 때문에 얼마, 대리기 때문에 이제 얼마. 어차피 직급별로 나눠가지고 차등을 둬야겠죠? 직급별로. 그 말은 뭐예요? 직급별, 그 직급에 따라서 보통 급여가, 연봉이 결정이 됐잖아, 이렇게 급여가. 일이라는 거는 이 직급도 아니까 그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억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내가 왜 3억을 해야 돼? 나는 1억이라는 연봉을 받기 때문에 3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 연봉이 예를 들면은 5천밖에 안 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연봉이 7천이야. 근데 7천 받는 이 친구의 목표도 3억이고 5천 받는 내 그 목표도 3억이야. 그러면 5천 받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지. 이것만큼. 합리적이지 않죠, 이거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려면은 요 장에 보면은 공평이 아니라 공정을 원하는 것이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공정도 공평이 아니라 공정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공정도 기본적으로 제도적 공정과 심리적 공정이 두 개 나눠져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도적 공정이 먼저 깔리고 심리적 공정이 그 위에 얹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이라는 거는 심리적 공정이 거의 대부분이. 심리적 공정은 뭘 의미하느냐? 상대적. 아니,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원 월급에서 110만 원으로 올랐어. 10만 원 올랐어요, 꼴랑. 10만 원 오른 거에 엄청 기뻐. 야, 내가 드디어 인정을 받는 모양이구나, 회사에서. 사장님 고맙네. 팀장님 고맙네. 팀장은 힘이 없으니까. 사장님 고맙네. 우리 사장님 최고야. 드디어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 100만 원에서 10만 원 올랐을 때 엄청 기분이 좋아요. 엄청 기분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나는 10만 원 올랐는데 이 친구는 20만 원이 올랐어. 그러면 그 순간에 나의 비참함은 엄청납니다. 아니, 뭐야. 쟤나 나나 똑같은 성과에 똑같은 목표 똑같이 했는데 나는 10만 원 올랐는데 왜 쟤는 20만 원이 올라? 이건 뭐예요? 우리 회사는 진짜 공정하지가 못해. 여기서 말하는 공정은 심리적 공정인 거야, 심리적 공정. 전부 다 심리적 공정이야. 심리적 공정은 뭐냐? 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은 다 공정하지 않은 거야. 내가 만족해야지 다 공정한 거야. 딱 하고 보면은. 이게 심리적 공정인 거고, 그 전 단계로 제도적 공정이 깔려야죠. 제도적 공정이 안 깔린 상태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회사는 진짜 개판인 거고, 제도적 공정이 깔린 상태에서 내가 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은 본인이 한 발 물러나요. 이 공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 괜찮은 회사야. 타협을 하는 거야, 일종의 타협을. 이 사례가 뭐냐, 대표적인 사례가 인국공과 건보 사태예요. 인천국제공원과 금강보험관리공단.
두 개 무슨 사태 일어나는지 혹시 알아요? 예? 인국공이나 건보나 이슈가 됐던 건 뭐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예요. 비정규직. 근데 인국공은 아주 난리가 벌어졌고 건보는 조용히 사라졌어. 둘 다 이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데. 이유는 뭐냐? 건보는 제도적, 심리적 공정이 유지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심리적 공정이 유지가 됐던 거고, 건보는, 아니, 인천국제공항은 심리적 공정이 무너진 거야. 그러면요? 인천국제공항은 어차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데, 인천국제공항은 심리적 공정이 무너진 거는 뭐냐면, 부글부글 내부 직원들이 불만이 엄청 센 상태에서, 그나마, 위에 있는 사장이, 거기 사장이, 잠깐만, 이게, 이 이야기를 하면은 한 시간을 가야 돼. 여기서 끊읍시다. 저기 질문 안 있는 거. 질문. 자.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이은혜님. 자율조직이 곧 애자일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이라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일하는 구조다 보니 업무에 대한 회색지대와 프리라이더는 소셜 러핑이라고 하는데요. 소셜 러핑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할까요? 업무 분장을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고민입니다. 소셜 러핑은 프리라이더는 우리가 쓰는 용어고요. 여기 원문 미국에서는 소셜 러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 자, 이것도 이 책에 있어요. 무임승차, 조직의 무임승차는 모든 조직이 고민하는 내용이고, 어떻게 하면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을까? 무임승차가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조직에 공헌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 때, 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조직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좀 내가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면 어때? 그랬을 때에 약간 묻어가려는, 무임승차하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아니, 뭐 내가 죽어라 해봐야, 열심히 해봐야, 뭐 나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요 두 개가 생기는 건데, 우리 은혜 씨 잘 들어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위에 있는 리더가 굉장히 공정하면 막을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리더가. 어떻게 보면 심리적 공정이 깨진 거야, 이 상태는. 다양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공정하지 못해. 왜냐면 내가 못 믿으니까 난 그냥 묻어갈 이거거든. 난 얘네들 못 믿겠어. 그러니까 무임승차 할 거야.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리더가 가정으로 굉장히 공정한 사람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굉장히 공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런 현상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상황은 아닐 거야.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가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이거 두 개를 방지하는 길은 뭐냐? 리더가 네가 이거를 해줬을 때 조직이 어떤 큰 도움을 받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안 알려졌다는 건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 거지. 이거는 뭐냐? 공정한 리더였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리더가 공정하지 못한 리더야. 뭔 대처를 해도 이 사람은 불신을 갖고 대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 무임승차 이야기도 엄청, 하여튼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조직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확실하게 인지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공유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 인데,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 리더가 공정해야 한다. 리더의 공정성이 깨지면은 조직 내부에 시기 질투심이 생기거든요. 이랬을 때 서로 반목 현상이 생겨요. 반목 현상이 생기면서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무임승차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한승희 이사님, 목표 구간을 나눌 때 기준은 개인별, 팀별로 다 다르게 해야 하나요? 목표 구간을 나눌 때? 목표 구간을 나눌 때 기준은 뭔 말인지 얼른 이해가 안 나네. 목표 구간을 나눌 때 기준은 목표 구간, 개인별, 팀별로. 우리 한 이사님 목표 구간을 나눌 때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모든 데이터에서 리더가 공정하지 못할 때 생기는 아까 그 unethical behavior 있잖아요. 비윤리적 행위, 꼼수. 이것도 리더가 굉장히 공정한 리더라 그러면은 저런 현상이 안 생겨요. 저런 모든 꼼수, 그 다음에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무임승차. 항상 보면은 위에 있는 리더가 공정하냐, 공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확 갈려. 네. 문제 없다, 조직에 문제 없다 하시면은 위에 있는 보스가 굉장히 공정하신 분인 겁니다. 네. 아까 이야기한 어디야? 심리적 공정? 그것도 위에 있는 리더가 굉장히 공정하면은 비록 심리적 공정이 깨졌어.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해. 그런 말 안 나오죠. 네. 그런 말 안 나오고 그 사태가 비슷하지. 아까 인국공 사태하고 건보 사태예요. 인국공 사태. 왜 그렇게 되느냐? 조직 내부에서 반대하고 뭐하고 왜 그 모든 게 뒤집어지고 심리적 공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얘기가 왜 나왔느냐? 그 인국공의 사장님이 청와대 가가지고 지시받고 순식간에 말을 바꾼 거 아니야. 더 이야기가 나가면은 이게 막 화면이라 막 퍼져가지고 나도 이 경찰서에서 올지 몰라. 근데 그건 그 정도까지는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갑자기 청와대 지시받아가지고 말 바꾼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있었는데 공정이 완전히 깨진 거지. 그건 난리 난 거고. 그건 뭐 꿋꿋하니 원래 하기로 하던 대로 하자. 원래 하던 대로. 그래서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사장을 지지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문제없이 넘어간 거 아니야. 똑같이 이슈는 비정규직에 정규직하지만 리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심리적 공정이 깨졌다고 주장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회사가 있고 우리는 그래도 공정해 라고 그 보스를 지지해 준 회사가 있고 결국 뭐야? 결론은 땡땡땡땡 위에 있는 사람이 얼만큼 공정하냐 문제는 모든 영역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목표 설정에서도 그렇고 나오는 꼼수에도 그렇고 이 아까 저기도 그렇고 큰 목표를 작게 쪼개는 거 개인별, 팀별로 다르게 일단은 목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팀으로 일단은 목표를 나누잖아요. 팀으로 예를 들면은 10억이라는 목표 금액이 있다. 그러면은 A팀은 3억, B팀은 5억, C팀은 2억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A팀에서 받은 그 3억 안에서 거기서 이제 개인으로 쪼개는 거죠, 이렇게. 예. 뭔가 우리 한의사님 다른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것만 가지고는 내가 얼른 잘 모르겠어. 우리 한의사님하고는 연락하니까 저한테 따로 그러면은 연락 주세요. 자, 1시간을 넘어서 10분을 오버했습니다. 누가 마지막. 자, 우리 동주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대강 정리하도록 할게요. 결국 책에서 나오는 자율 조직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단순히 수평적인 조직인가요? 아닙니다. 수평 조직 난리 납니다. 수평 조직은 굉장히 좁은 개살구라고 해야 되나? 수평 조직의 전제 조건은 뭐냐? 요 마지막에 있는 피드백이 자유롭게 오가야 돼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자유롭게 오간다는 말은 뭐냐? 수평 조직이 진짜 제대로 굴러가려면은 이때 있는 멤버가 팀장을 상대로, 이사를 상대로 자연스럽게 팀장님 그러면 안 되지. 이사님의 행동이 우리한테 되게 불편해요. 그렇게 그 정도 위치에 섰는데, 뭔가 본인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좀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자유롭게 의견이 오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게 가능해요? 그렇다고 하면 야, 너 또라이 아냐, 그러지. 근데 이 책에 있는 넷플릭스도 그렇고, 리크루트도 그렇고, 이 이야기가 오갑니다. 이야기가. 뭐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냐라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순수하게, 조직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윗사람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줘야 돼요. 예. 그게 전제 조건이 깔려야지 수평조직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평조직은 말만 수평조직이 사실 수평조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수평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율조직, 거기까지 가면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조직이지만 그 전 단계인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일하고 싶은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다른 마음을 들게끔 할까?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멤버가 그런 마음이 들게끔 서포팅을 할까? 그래서 자율조직이긴 자율조직이지만 추구하는 게 모티베이션을 불러일으키는 모티베이션을 통한 자율조직을 말하는 거고 이러한 수평조직을 통한 자율조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자, 이걸로 대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진짜 저는 애정을 넣어가지고 썼는데 책이 이렇게 얼른 팍 떴다라는 말이 안 들려. 얼마나 열정을 진짜 시간을 홍과 열과 홍을 써서 만든 책인데 꼭 사서 읽어보세요. 약속했어? 자, 고맙습니다. 자, 이걸 마실게요. 예, 고맙습니다.